올해 62세가 된 이도연 씨는 35년 동안 지방공기업에서 시설관리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지만 근태 하나만큼은 철저했고 동료들에게는 성실한 도연 씨로 통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이면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전등을 켜고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그는 막연한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35년간 반복해온 규칙적인 삶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월 60만 원가량의 연금이 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미래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윤정희는 당신은 차라리 쉬면서 건강 챙기세요라고 했지만 도연은 뭔가 마지막 한 방을 하고 싶었습니다. 평생 남들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기만 했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한 번쯤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다 컸고 손자까지 있는 마당의 할아버지로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때 마을 후배가 찾아와 귀에 속삭였습니다. 형님, 태양광 사업 들어가 보실래요? 정부 지원도 있고 땅만 확보하면 금방 회수합니다. 요즘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라 절대 손해볼 일 없어요. 후배는 스마트폰으로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이분은 2년 만에 원금 뽑았어요. 형님 같으신 분이야말로 이런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셔야죠. 석양빛이 드리우던 거실에서 도연은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는 문득 자신도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남자답게 가장으로 우뚝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도연은 퇴직금 전부인 1억 2천만 원과 추가 대출 8천만 원까지 끌어와 총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시골 언덕 3,000평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후배는 반년만 지나면 월 30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온다고 장담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봄날, 도연은 매일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뭔가 해냈구나라는 뿌듯함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겠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해 여름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기록적인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연이어 찾아온 강력한 태풍이 시설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3,000평에 깔려있던 패널들이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되었고 전기시설도 침수로 고장났습니다. 보험 처리 받으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후배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천재지변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공업체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후배는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현장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부서진 패널 조각들과 녹슨 철골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억 원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무너진 시설 앞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정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을? 그냥 조용히 살자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딸은 대놓고 냉소했습니다. 아빠, 결국 사기당한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 집까지 날아간다면서요. 도연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던 말은 꺼내는 순간 허망하게 부서질 게 뻔했으니까요. 매일 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씹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 했지만 62세의 나이에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버텼지만 그것도 6개월이 한계였습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더 이상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사정해봤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 정희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당신이랑은 못 살겠어요.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20년 넘게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지쳤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까지 피해보는 건 못 견디겠어요. 자녀들조차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일 때문에 제 신용도까지 영향받을까봐 걱정이에요라며 연락을 끊었고 딸은 아빠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책임하세요라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년간 살았던 32평 아파트가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낙찰되었지만 그 돈마저 대출금 상환에 모자랐습니다. 도연은 하루아침에 가정이 무너진 남자, 투자에 눈먼 노인이라는 낙인을 안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던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20주년 기념 여행 사진, 아이들 졸업 사진, 손자 돌잔치 사진들이 모두 과거의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이라곤 몇십만 원뿐이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쪽방촌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들이치고 복도 끝 공동 화장실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밤이 되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TV 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구청 일자리 센터를 전전했지만 나이 많은 구직자에게 돌아오는 건 전단지 돌리기나 아파트 경비 아르바이트뿐이었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자기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결국 남은 게 이건가. 쪽방촌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같은 건물 2층에 살던 노인 박만수가 라면 2봉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혼자 먹기 뭐해서요. 같이 먹읍시다. 그의 얼굴은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만수는 젊었을 땐 전국 공사판을 전전하다 20년 전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쳐 일찍 현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동업자의 배신과 사업 실패를 겪으며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지 10년째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파트 살고 애들 대학 보내고 그랬어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둘은 매일 저녁 도연의 방에서 허름한 형광등 불빛 아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수는 폐지를 주어 하루 1만 원 정도 벌어 연명하고 있었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네 아직 젊어요. 나보다 5살이나 어리잖아요. 포기하기엔 이르다고요. 어느 날 만수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을 걷는 거죠. 자네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절망에 빠진 도연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만수의 권유로 도연은 조금씩 동네 무료 급식 봉사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근처 복지관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도움받는 처지인데 남을 도운다는 게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족을 잃은 50대 남자,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다 스스로도 쓰러진 70대 할머니, 정신질환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40대 여성.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서로에게 따뜻했습니다. 사회에서 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서로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도연 씨는 말을 참 곱게 하시네요. 교육받으신 티가 나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시자 도연은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간단한 행정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도 도연을 주목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프로그램 도우미로 참여해 보실래요? 봉사료는 적지만 교통비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도연은 일주일에 3번씩 복지관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5월 20만 원 남짓한 봉사료였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6시 도연은 폐지를 줍는 만수를 도와주기 위해 일찍 나섰습니다.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골목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동력 하늘이 붉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건 돈과 집이었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하루는 남아있다는 것을. 형님,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들어가요. 만수의 부름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번듯한 집이나 직책을 가질 순 없겠지. 하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순 있다. 그 후 도연은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초등학생 5명이었는데 학원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도연은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공기업 시절 축적했던 기술 자료들을 정리해 작은 강좌도 열었습니다. 전기 안전 관리의 기초라는 주제로 동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2번씩 강의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도연이 받는 수입은 월 80만 원 남짓했습니다. 복지관 봉사료 20만 원, 과외비 40만 원, 강의료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쪽방촌 방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다시 의미를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 지영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쪽방촌의 허름한 골목길에서 딸을 마주친 도연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여기를? 아빠 주소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그냥 아빠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지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지관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도 하신다고요. 자랑스러워요.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희들한테 짐만 되었구나. 아니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는 실패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은 거예요. 실패의 낙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사업 망한 할아버지로 기억했고 경제적 어려움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삶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짐 끝에서야 진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